네, 안녕하십니까. 매니팩처링 TV 김진입니다. 3D 시스템즈와 매니팩처링 TV가 3D 스캐너와 3D 프린터의 이제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의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차례는 저희 6월 29일 그리고 이제 7월 13일에 각각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 웨비나는 저희 매니팩처링 TV에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광대역 3D 스캐너의 이제 활용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광대역 스캐너의 활용에는 장비 시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비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항상 그렇듯이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질문 해 주신 분들 중 이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3D 시스템즈와 진행하는 마지막 웨비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 스캐너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3D 시스템즈의 차승용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3D 시스템즈에서 온 차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광대역 스캐너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저희가 웨비나의 주 타겟이 이 제품들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광대역 스캐너라고 불리우는 장비이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장비는 854의 포커스 3D라고 하는 장비이고 왼쪽에 있는 이 장비는 라이카의 RTC 360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까요? 네, 광대역 스캐너는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만한 그런 그렇죠. 장비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사례를 좀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사례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그렇죠. 테니까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스캐너의 종류, 그 광대역 스캐너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준비하신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주시죠. 네. 네. 우선 두 차례에 걸쳐서 3D 스캐닝 솔루션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은 앞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러한 3D 스캐너의 종류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광대역 스캐너의 종류와 원리 그리고 스캐너의 활용에 관련된 거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시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D 스캐너의 종류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보신 차트입니다. 그래서 따로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지만 여기에 3차 측정기가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게 되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광대역 스캐너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는 크게 두 종류로, 광대역 스캐너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광대역이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크게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광대역 스캐너는 크게 고정식 스캐너와 그리고 이제 이동식 스캐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대에 이렇게 세워놓고 장비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삥 돌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돌면서 전체 장비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를 찍어주는 게 고정식 스캐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정식 스캐너는 아무래도 가만히 해서 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밀하게 찍는 데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동식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헤드만 땅 띄어서 장비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기 지금 이미지 보실 텐데 차량 위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드론 같은 거에다 탑재를 해서 드론이 날아가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트 위에도 올려놓고 이동을 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움직이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동식 장비는 아무래도 속도나 편리성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긴 하지만 이동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각종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광대역 스캐너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정식이 이동식보다 많이 사용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정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동식은 요즘 들어서는 슬램이라고 해서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조금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그래요? 요 이동식의 이런 차량에서 쓰거나 드론에서 쓰는 이런 장비들이 워낙에 고가 장비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좀 쓰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요 고정식 위주로 저희가 알아보게 될 텐데 네. 그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캐너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TOF 방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페이스 시프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OF는 말 그대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레이저가 여기서부터 땅 쏘아줬을 때의 시간을 재기 시작을 해서 대상물에 맞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면 레이저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했을 때에 아무래도 거리값이 그렇죠.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레이저의 파워만 세다면 멀리 갔다가 와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TOF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장거리의 대상물을 측정을 하는 데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뭐 한 1km에서 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도 토목이나 지형 지물을 측정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상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그 팔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쏴주게 되는데 그러면 요 위상을 가지고 있는 요 레이저가 대상물에 맞고 돌아왔을 때에 그 위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차이일 때는 거리값이 얼마이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거리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0m 정도까지밖에 측정이 안 됐었는데 요즘 854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한 350m 정도도 측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적용 분야는 아무래도 짧게 공간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TOF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뭐 물론 각 제조사마다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설치된 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위상차 방식의 맞습니다. 예, 둘 다 위상차 장비들이죠.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이 방식은 이해를 했는데 이 장비들이 실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동영상은 이제 라이카의 P 시리즈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워낙에 이제 잘 설명을 해 놓아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레이저가 나오고 레이저가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이 실질적으로 레이저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거울을 맞고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거울이 돌면서 수직으로 찍어지면서 전체에 라인을 찍고 그때 이제 메인 바디가 돌면서 스캐너가 보고 있는 위치에서 전체를 찍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요 위치에서만 찍다 보니까 요 앞부분이나 스캐너가 좀 가려서 저 뒷부분은 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스캐너가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서만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위치로 이동을 해 가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럼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합쳐주게 되면 이게 바로 광대역으로 찍은 스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찍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동영상은 이제 파로의 리셀러가 제작한 동영상인데요. BWMS라고 하는 BWMS 룸이라고 하는 조선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룸이 있는데 조선 쪽에 있는 룸이 있는데 약 한 15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스캐너가 12번에 걸쳐서 다른 위치에서 스캐닝을 한 거고 그걸 하나로 합쳐놓은 상태의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주 약간씩 이렇게 일부분이 스캐닝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그럴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실물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영상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것 워낙에 이제 깔끔하게 잘 나와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광대역 스캐너들이 오늘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쪽이 제가 보기엔 조선 쪽인 것 같아요. 조선에서도 특히나 레트로핏,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개조를 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환경 문제가 커다란 이슈이지 않습니까? 선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 경유보다 더 이제 퀄리티가 낮은 그런 기름을 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해상에서는 상당히 환경,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 네 배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거를 달아줘라 라고 하는 걸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연 저감 장치를 현재 달아주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매연 저감 장치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유 자동차를 보면 이제 DPF라고 해서 그러한 장비가 달려 있는데, 선박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기능을 내는 장비를 이제 스크라바라고 불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비가 이제 워낙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차량의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미리 이제 얘를 준비했다가 손쉽게 달아줄 수가 있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고, 네. 제각각이라는 게 내부 구조가 제각각이 될 수가 있고, 각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뭐가 천편일률적으로 미리 만들어 놨다가 대량 생산을 해서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러한 선박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매연저감 장치를 달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에 정박을 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네. 하루하루가 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옆에 보이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선박이 아무래도 이제 뭐 운항을 하고 있는 사이에도, 아니면 잠깐 동안 어디에 정박을 하고 있을 때에 장비를 한 대 또는 여러 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엔진룸 같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다 스캐닝을 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매연저감 장치를 어디에 달 건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러한 대기오염도 있지만 또 해양 쪽에 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또 평형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가 이제 아무래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네. 너무 가급에 오면 아무래도 무게중심 위로 뜨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게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한쪽의 앞바다에서 이제 물을 그쪽에서 이제 가둬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운행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짐을 싣기 위해서 그 물을 빼내게 되는데,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앞바다에서 있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해양 관련된 이런 생물들이 뭐 미국의 앞바다에 가서 이제 쫙 다 벌어지게 되면 생태계 네네. 교란이 일어날 그렇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 BWMS, 그러니까 밸런스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을 내보내기 전에 세균들을 다 살균을 하고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주게 되는데, 네네. 이런 쪽에서도 이러한 또 역설계, 3D 스캐닝을 통한 역설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요거는 BWMS 관련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러한 디자인X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만 이렇게 뭔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메이저 캐드 회사들이 다들 각자들이 이제 스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솔루션들을 다 개발을 하셨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디자인X보다는 각자 이제 알맞은 캐드 솔루션들을 네네. 고객분들이 스캐너와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보시는 거는 이러한 그 BWMS 쪽에 아비바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E3D라고, Everything 3D에서 E3D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으로 현재 BWMS 쪽에 기존의 설비 역설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설비를 같이 모델링을 한 이미지를 좀 보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좀 친숙하시다면 친숙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사의 제품, 오토캐드.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도 현재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캡이라고 하는 파일 포맷으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네네. 바로 모델링도 하고, 또 현재 보이는 이 동영상에는 이제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딘가 혹시 충돌이 크래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도 또 같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광대역 스캐너에서 이제 받은 데이터를 저렇게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이저 이제 캐드 관련된 메이저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저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3D 시스템즈에서 그 팔아야 되는 네. 예, 디자인 X라든가 컨트롤 X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근데 네. 수요가 적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시장이 커졌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잠깐 준비를 해놓기는 네네네. 했었는데 음. 여전히 그 이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모델링,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든지 펌프, 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네네네. 또 그쪽은 당연히 그게 필요합니다. 음. 그렇지만 이런 식의 비정형화되어 비정형화된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여전히 디자인 X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음.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다음으로 이러한 3D 스캐닝 솔루션이 많이 사용이 되는 곳이 아무래도 플랜트하고 설비 쪽이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설비 전체를 스캐닝을 했던 모습이고요. 참고로 제가 좀 늦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이쪽에서 소개가 되었던 사용이 되었던 이러한 솔루션들을 네네. 같이 이렇게 아이콘식으로 해서 제가 넣어놓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거에는 이제 스캐닝만 되었다. 뭐 네. 디자인 X가 들어가면 디자인 X가 들어가 네.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떠한 설비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했던 건이 있어요. 국내 한 식품 회사였는데 이쪽에서 이제 워낙에 요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얘를 좀 더 시간당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뭐 설비가 좀 노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좀 뭔가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설비를 제작하실 수 있는 곳이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에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와서 현장의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재고 가서 또 다시 설계를 시간이 하고 하다 오래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걸리고 비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장 내부를 전체를 다 스캐너로 찍고 그리고 일부 특정 설비들은 또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모든 설비들을 이제 새로운 설비들을 현장에 알맞게 설계를 하고 제작 준비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플랜트에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는 요 광대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이제 플랜트가 되긴 하겠는데 제가 좀 말이 좀 꼬였습니다. 네. 네. 플랜트 쪽에서 어떻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수라든지 울산에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공장들, 네, 특히 네. 이제 화학 공장들을 보면 이게 한 30년, 40년 정도 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공장들이 아무래도 설비가 노후가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리뱀핑이라고 하는데 증설. 그래서 네. 이제 좀 시간당 더 많은 양을 좀 생산해낼 수 있도록 뭔가 설비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설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존에 있는 도면이 없기도 하거니와 네. 뭐 관리를 잘 안 하나 보죠? 그게 관리가 거의 힘들죠. 왜냐하면 3, 40년 전에는 캐치 데이터가 그렇죠. 좀 없었습니다. 네, 네. 또 물론 있었다고 하더라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래도 파이프들 교체도 하고 현장에 그렇죠, 뭐가 그렇죠. 들어가다 보면 좀 많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지 세부적인 않습니까? 부분들을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정말 많이 업체들이 현재에 있는 상태의 플랜트를 디지털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상태의 시설물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3D 스캐너가 특히 광대 스캐너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때는 뭐 아비바의 E3D라고 하는 제품도 많이 사용되지만 또 특히 플랜트 쪽에서는 인터그래프사의 S3D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설비가 상당히 유지보수 차원에서 설비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화학 공장들 같은 경우에 1년에 교체해야 되는 파이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쪽이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 우리나라의 중요한 반도체 시설도 마찬가지로 네네. 수많은 이제 화학류의 제품들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매년마다 특정 구역에 있는 파이프들을 교체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예전에는 정확하게 이 파이프의 사이즈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km 정도의 파이프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1.3km 정도의 파이프 비용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화해 줌으로써 이제는 현재 상태의 파이프는 손쉽게 치수로 가지고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전계수를 30%에서 7%로 낮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3km가 아니라 1km하고 한 뭐 700m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70m 정도만, 예, 그 정도만 이제 안전하게 구비를 하면 얼마든지 다 이제 그렇죠. 유지보수해서 네. 쓸 수가 있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또 증설을 할 때에 기존에 있는 유틸리티에서 이제 수증기라든지 어떤 특정 라인들에서 뭔가를 뽑아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도 생산 설비에 기존의 라인과 같이 연결을 하는 이쪽에서 이런 거 이제 타인이라고 하는데요. 타인 포인트를 잡아줄 때에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플랜트 부분에서인 광대역 3D 스캐너, 광대역 스캐너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스캐너에 대한 스캐너라고 합니다.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 볼 분야가 이제 설비 개조 증설 쪽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디지털화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이거를 또 모든 곳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또 솔직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스캐너로 우선은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의 데이터만 이동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일부의 설비만 빼서 저쪽으로 이동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설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 지금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쪽에 여기 보시면요 뭔가 요 스캔 데이터인데 움직이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설비를 좀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설비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해체 없이 그냥 부분적인 해체 없이 전체를 다 빼낼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여기다 넣었을 때 혹시 간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요 스캔 데이터지만 요만큼을 레이어로 잡아서 요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이름표 같은 걸 하나 달아 놓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스캔 데이터지만 여기에 하나의 이제 클립보드 같은 게 생겨서 이 장비는 몇 년도에 어느 브랜드이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꼭 캐디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장비는 여기서 어디에 생겼으니까 언제 교체 주기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스캔 데이터와 캐디 데이터를 새로이 같이 넣어놨을 때에 또 때때로는 이러한 VR 장비를 활용을 해서 현재의 상태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는지도 한번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스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CAD 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요 새로운 요 시설물을 기존 스캔 데이터 위에 같이 갖다 놓고 VR로 직접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미리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생겼을 때에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아니면 사전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비하면 또 아무래도 또 자동차 쪽의 그렇죠. 설비도 네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생산 라인에 요즘은 차량이 아무래도 신모델이 새로이 빨리빨리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을 때에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를 그렇죠. 미리 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안 하게 되면 이제 한 라인을 아예 세워놓고 새로운 모델로 맞출 때에 거기에 맞춰서 뭐 이 로봇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그들도 그렇고 다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스캐너로 먼저 현재 상황을 찍어 놓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로봇을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넣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티칭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로봇의 티칭을 했던 그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현장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그대로 얘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전의 모델로 생성을 하다가 극단적으로는 내일이나 그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모델로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재 스캔 데이터가 활용이 잘 되고 있죠. 광대역 스캐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어쨌든.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는 그렇죠. 산업체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의 한 지그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지그를 딱 깔아주게 되면 고객이 요청을 합니다. 고객이 여기 생산 라인 깔고 나면 스캐너로 우선 찍어주고 찍은 데이터를 지그 모델링 데이터 위에 얹혀서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손쉽게 스캔 데이터와 캐디 데이터가 구분돼서 보이니까 네네. 얼마나 잘 정렬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혹시 확인이 가능하죠. 픽스처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등을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제품을 만드는데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중공업 쪽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열간 단조로 이제 대략적으로 형상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주게 되었을 때, 이 만들어진 형상이 실제 가공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는 용도로 이제 스캐너가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단조로는 대략적으로 형상을 만드는데 이 만든 애가 나중에 가공을 할 때 가공을 해서 실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시나 이 누군가가 단조를 잘못해서 여기가 가운데가 살짝 파져 있으면 이거 비싸게 가공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모질라 가지고 이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용도로도 또 현재 이러한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탁 파일의 볼륨을 측정하는 용도로도 이런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손쉽게 어떠한 여기 매터리얼이 있으면 걔의 재고량이 얼마나, 지금 현재는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져나갔고 다음엔 얼마나 나오는지를 실제 볼륨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이제 투하량 등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나중에 필요한 물량을 손쉽게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런 광대역 스캐너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장비를 한번 운용을 해서요, 실제 장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대를 다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둘 다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뭐 제조사마다 각자 서로 이제 우위를 점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이번에는 그냥 우선 제가 저 854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광대역 스캐너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바로 데모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비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크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온보드 컴퓨터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위에 부분에서는 레이저를 발생시키고, 아래쪽에는 이제 휴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터리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온보드형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세팅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그 전화기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싱크를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와이파이로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전화기에서도 얼마든지 설정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설정 값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해상도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예를 들어서 뭐 30초 만에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를 뭐 10분 만에 돌리게 될 수도 있는데,
초당 200만 포인트씩은 계속 찍히는데 10초 만에 돌아서 끝낼 거냐 아니면 뭐 10분 만에 돌아서 끝낼 거냐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10분으로 돌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세팅해 놓은 걸로 한번 스캐너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현재 위치에서의 스캐닝이 완료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스캐너가 바라본 입장에서의 데이터가 화면상에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찍게 되면 아무래도 이 책상 아래쪽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이쪽에서 한번 저 뒤쪽에서 한번 여러 위치에다 놓고 똑같이 측정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서 정렬 취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최종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장비는 우선은 다 보여드렸고요. 사전에 좀 저희가 준비해 놓은 데이터로 소프트웨어 상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아까 전에 찍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에 미리 데이터를 좀 불러왔고요. 불러온 데이터를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컬러도 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컬러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또 필터링은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겠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처리가 됨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정렬이 되게 되고요. 제가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여기 스튜디오의 바로 뒤에 있는 사무실의 공간을 제가 좀 전에 찍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현재 보이게 되고, 이렇게 스캐너의 위치가 현재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스캐너의 위치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스캐너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캐너가 바라봤을 때에는 컬러로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환경이 스캐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필요하다면 뭐 다음 단계에 있는 스캔 데이터로 가셔서 또 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찍어 놓은 이 데이터를 아까 보신 것처럼 3D화 해주게 된 데이터가 이 데이터이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뭐 모델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검사를 하시는 용도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서도 또 간단하게 거리 같은 걸 또 측정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있는지 찍어보면 대략 한 1.3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또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3D 스캔 데이터가 어떻게 찍히고 현재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친숙한 CAD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오토데스크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리캡이라고 하는 파일 포맷으로 저희가 넘겨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안에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열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러한 뉴트럴 파일 포맷이라든지 특정 파일 포맷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일 포맷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시는 솔루션 안에서, 툴 안에서 역설계 또는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장비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승용 부장님과 함께 광대역 스캐너의
활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사례도 살펴봤고요. 데모 시험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예, 같이 해보셨는데 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광대역 스캐너. 예, 그 좀 하나만 짚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광대역 스캐너가 이제는 산업체에서 디지털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산업에서도 아주 많은 이렇게 이익을, 그러니까 베네핏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예, 오늘 수고해주신 차승용 부장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2부 3D 시스템즈의 주 사업 영역 3D 프린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니팩처링 TV와 3D 시스템즈가 뭐 세 차례 웨비나를 준비를 했었고요. 예, 두 번의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3D 스캐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광대역 3D 스캐너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2부에서는 3D 시스템즈의 주 사업 영역이죠. 예, 3D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다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D 프린터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3D 시스템즈의 맹덕영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D 시스템즈에서 프린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맹덕영입니다. 그 매니팩처링 TV에서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에서 3D 프린터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3D 스캐닝을 통해 CAD 파일을 생성하고 다시 3D 프린터를 사용해 성형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3D 프린터의 작동 원리와 기계적 특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먼저 사례를 먼저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시고 네. 그 프린터의 특징,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3D 프린터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소재에 의해서 프린터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그보다는 프린터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네네.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작동 원리에 따라 그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의 특장점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3D 프린터가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3D 시스템즈는 3D 프린터의 그 리딩 기업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LA, SLS 그리고 뭐 금속 DMP, 프린터. 네, 맞습니다. DMP하고 그 MJP 네, 여기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3D 프린터 관련된 그 모델들은 다 갖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소재도 마찬가지고 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DMP 프린터를 이용한 경주용 자동차 부품의 복원 사례입니다. 이 경주용 차량은 1952년 인디애나폴리스 500 경주에서 당시 역사상 가장 짧은 랩타임을 기록하며 레이싱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 후 1990년 마지막 주행 기록을 끝으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에 굿우드 경주에 초대되었지만 여기 보시는 워터 펌프의 부식이 심해 이를 다시 제작하고 교체해야지만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형 주조 방식으로 워터 펌프를 다시 제작하려면 약 10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주 행사에 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작팀은 3D 스캐닝을 통한 역설계와 금속 적층 제조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5주 만에 워터 펌프를 다시 제작하여 경주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원 작업의 시작은 바로 3D 스캐닝이었습니다. 제작팀은 워터펌프 하우징의 내부 형상까지 스캐닝을 하기 위해 CT 스캐너를 사용하였으며 역설계 소프트웨어인 지오매직 디자인 X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오매직 컨트롤 X를 통해 스캐닝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스캐닝 모델 자체가
이미 많이 부식된 상태였기 때문에 CAD 소프트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3D 시스템즈의 금속 프린터인 DMP320으로 스테인리스 316 소재를 사용하여 파트를 성형하였습니다. 네, 이 DMP가 다이렉트 메탈 메탈 프린팅의 프린팅의 약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DMP 프린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 사양은 어떤지, 네, 그 네.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네, DMP 프린터는 미세한 금속 파우더 소재에 고출력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용융함으로써 파트를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3D 시스템즈의 금속 프린터들 중 대표 제품인 DMP 플렉스 350의 주요 사양입니다. 고품질 정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속 프린터의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금속 고유의 성질과 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속 프린터는 얇게 깔린 금속 파우더층의 일부를 레이저로 용융하여 파트를 성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속 파우더 소재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고품질의 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빌드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다시 비활성 가스로 채우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동영상은 빌드 챔버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금속 파우더 소재 내부의 공극에서 공기가 빨려나가는 장면입니다. 진공 환경에서의 성형은 금속 소재의 산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밀도를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이게 산화 방지를 위한 진공 챔버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자적인 3D 시스템즈만의 독자 기술로 네.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특징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네. 네. 진공 환경에서의 성형은 빌드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를 매우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낮은 25 ppm 이하의 수준으로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성형된 금속 파트 내부에 포함된 산소의 양을 시간의 흐름별로 측정할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의 양이 조금씩 증가되어 ASTM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D 시스템즈의 금속 프린터로 성형된 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ASTM 기준 이하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산소 농도 유지 기준 자체가 이제 ASTM 기준 이하로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가 보죠. 네, 그럴 수 네. 있는 이유는 네네. 성형 시에 진공 환경에서 산소 농도가 25 ppm 이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금속 파우더 소재를 레이저로 용융할 때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 퓨움 가스를 제거하는 방식도 파트 품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저의 진행 방향과 그다음에 퓨움 가스를 흡입하는 방향을 다르게 함으로써 막 발생된 퓨움 가스가 레이저 이동 경로 뒤에 남아 흡입되고 배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퓨움 가스가 용융된 금속 파우더 소재와 함께 결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진공 성형 환경은 비활성 가스를 빌드 챔버 내에 채우는 시간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공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빌드 챔버 내 비활성 가스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활성 가스를 계속 공급해야 하지만 3D 시스템즈의 금속 프린터는 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탈착과 이동이 가능한 프린트 모듈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금속 파우더 소재를 충전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성형 시 용융되지 않은 소재를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계속해서 그 진공 성형 환경 네.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계속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죠? 진공 성형 환경으로 인해서 얻을 수 네네. 있는 이점이 되게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형 품질 관리를 위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성형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적층 단위별로 카메라 이미지와 열 방출 이미지를 촬영하고 저장하여
금속 적층 성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실시간 네, 모니터링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 거기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네. 계속 체크한다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경쟁사나 이런 쪽에는 어떤가요? 비슷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요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 다른 인스펙션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어서 네네. 그거와 연계돼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네네. 상황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D 시스템즈는 직접 개발한 금속 프린터형 소프트웨어인 3D 엑스퍼트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파트를 배치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서포트를 생성하고 레이저 스캔 궤적을 계산하여 금속 프린터를 구동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형 시뮬레이션, 해석 소프트웨어 연계, 파트 디자인 수정 등의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 금속 프린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요소들이 통합된 올인원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3D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금속 프린터에 이제 특화된 네, 그렇습니다. 금속 프린터 전용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이제 3D 시스템즈의 금속 프린터만 특화된 건가요? 아니면 아, 다른 저희 쪽 아니 제품들? 타사의 경쟁사의 경쟁사의 메탈 프린터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금속 프린터에 적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 네, 그죠? 주로 사실상 저희 프린터, 3D 시스템의 프린터에 그 최적화되어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고 있겠죠. 고객이 원하시면은 이거를 타사의 프린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소재는 총 11가지 합금이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부품 제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DMP 관련된 DMP 3D 프린터의 이제 사례와 이제 특장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준비하신 사례는 이제 SLS 네, 맞습니다. 프린터의 이제 사례와 특장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SLS 프린터를 이용한 에미레이츠 항공의 승객 좌석 디스플레이 커버 생산 사례입니다. 에미레이츠 항공은 좌석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기 위해 그 커버의 교체도 필요했습니다. 새로 장착될 디스플레이 커버에 CAD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관절 암 스캐너와 역설계 소프트웨어인 지오매직 디자인 X를 통해 모델링을 한 후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품 경량화를 위한 디자인 수정도 적용하였습니다. 대량 생산 및 항공기 내장 부품의 안전성 등급을 고려하여 3D 시스템즈의 SLS 프린터인 프로엑스 6100과 난연 소재인 듀라폼 FR1200을 사용하였으며 성형된 파트를 스캐닝하고 지오매직 컨트롤 X를 이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종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SLS 프린터를 이용하여 역사적 건물 장식을 복원하는 사례입니다. 런던의 큐 가든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더 그레이트 파고다 탑이 있습니다. 과거 이 탑이 지어질 때에는 각 층마다 이러한 용 장식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풍화되고 파손되어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이 탑의 복원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용 장식은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원팀은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목재를 이용하여 용 장식 원형을 만들고 다관절 암 스캐너와 역설계 소프트웨어인 지오매직 디자인 X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SLS 프린터인 S프로 230을 이용하여 성형하였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부를 비우는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부분을 나누어 성형하고 결합한 뒤 도색 과정을 거쳐 수십 개의 용 장식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사례입니다. 네, SLS 프린터도 보면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산업 외에 네. 예, 뭐 일상생활 쪽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문화재 복원 이런 네. 쪽에서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SLS 프린터는 어떤 특장점을 또 갖고 있는지 다음 장편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SLS 프린터는 미세한 입자의 플라스틱 파우더 소재에 레이저를 주사하여 소결함으로써 파트를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3D 시스템즈의 SLS 프린터들 중 대표 제품인 프로엑스 6100의 주요 사양입니다.
SLS 프린터로 고품질 정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 특징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SLS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저에 닿지 않는 소재 분말들이 레이저에 의해 소결된 부분을 지지하여 서포트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트 설계의 자유도를 높여 사진처럼 복잡한 형태를 성형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성형이 완료된 후 소결되지 않은 소재를 털어내는 것만으로 사실상 후처리 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서포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빌드 챔버 내에 여러 개의 파트를 동시에 쌓아서 성형할 수 있어 프린터의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줍니다. 열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 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진보된 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빌드 챔버에 도포되기 전 호퍼 피드 모듈에서 먼저 예열을 합니다. 또한 저항 온도 센서와 적외선 센서는 챔버 내부 온도와 소재의 온도를 실시간 확인하여 히터를 제어합니다. 총 8개의 히터가 4개 방향에 고르게 설치되어 빌드 챔버 내부의 온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빌드 챔버에 도포할 때에는 롤러를 역방향으로 회전하며 이미 적층된 분말 소재에 가하는 압력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매우 얇은 수백 개의 적층면을 눌림 없이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핵심 기술들 중 하나입니다. 소재를 충전하거나 재사용 소재와 새로운 소재를 혼합할 때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소재 품질 관리와 더불어 작업 시 분말 비산을 최소화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SLS 프린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급 고강성 소재들이 사용됩니다. PA12의 경우 생체 적합성 인증을 받았으며 PA12의 글라스와 알루미늄을 충진하여 인장 강도와 굴곡 강도를 증대시켰습니다. PA11의 경우 연신율과 충격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 소재와 난연 소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3D 시스템스에서 공급하는 모든 플라스틱 프린터에는 직접 개발한 전용 소프트웨어인 3D 스프린트가 제공됩니다. 3D 스프린트의 기능은 우선 성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고 성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모델링 파일을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 편집이 가능하고 최적의 파트 배치를 하고 서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소요 시간과 예상 소재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이력 또한 함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 SLA 프린터를 보시기 전에 네. 지금 SLS 프린터의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중에서 네. 딱 집어서 이게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3D 시스템즈의 SLS 프린터 중에 네. 이 부분은 지금 강점이다. 네네.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재를 도포하는 어떤 핵심 기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 네. 어떤 차별화된 롤러가 그렇죠. 역회전을 하면서 기존에 쌓여 있는 소재들이 눌려서 압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방지를 하는 거죠. 네, 다른 경쟁사의 SLS는 그런 기능들이 롤러의 약간 방향이 다르죠. 다르거나 뭐 스크래퍼를 사용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품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열 관리, 그 성형하는 동안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열적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품질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그 두 가지가 네. 가장 강력한 이제 차별화 포인트다라는 네. 부분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SLA 프린터를 이용한 사례와 특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는 SLA 프린터를 이용하여 포르쉐 로드스터 빈티지 모델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복원한 경우입니다. 이 경주용 빈티지 차량의 주인은 복원을 의뢰하면서 A필러 부분을 포함한 윈드실드 디자인을 수정하여 일반 승용차처럼 이용하기 희망했습니다. 해당 부품에 대한 CAD 도면을 구할 수 없었던 복원팀은 다관절 암 스캐너를 이용하여 유사한 형태의 A필러를 스캐닝하였으며 지오메직 디자인 X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수정하고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트 표면의 조도와 정밀성을 고려하여 3D 시스템즈의 SLA 프린터인 프로젝트 7000을 이용하여 파트를 성형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파트는 의뢰인에게 디자인 변경에 대한 만족 여부를 제작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SLA 프린터를 클래식화 복원에 이용한 사례입니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TV쇼 진행자인 제이 레노는 자동차 수집가로도 유명합니다. 제이 레노는 본인의 수집 차량들 중 1916년에 출시된 최초의 게스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양산 모델인 OM 마그네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3D 융합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매니폴드 커버 복원을 위해 다관절 암 스캐너와 지오매직 디자인 X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제작될 파트는 복원된 클래식화에 바로 장착되어 사용될 것이기에 주조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3D 시스템즈의 SLA 프린터인 프로엑스 800에 아큐라 캐스트 프로 소재를 사용하여 주조용 패턴을 완성하였습니다. 3D 시스템즈의 프린터는 정밀 주조를 위한 디왁스 방식과 번아웃 방식의 소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D 시스템즈의 전용 소프트웨어로 주조용 패턴의 내부를 레티스 구조로 만들어 소재 사용량과 번아웃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주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제품은 스캐닝 후에 지오매직 컨트롤 X를 통해 치수 검사를 진행한 후 차량에 장착되었습니다. 네, 지금 SLA 프린터가 이제 사용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SLA 3D 프린터가 그 3D 시스템즈에서 시작한 맞습니다. 최초의 기술.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3D 프린터가 SLA 방식이고요. 그걸 3D 시스템즈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SLA도 현재는 그 특허가 다 풀려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른 타 경쟁사에서 많은 제품들의 경쟁을 하고 있겠군요. 예, 그러면 SLA 3D 프린터는 어떤 사양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3D 시스템즈는 성형 부피에 따라 4가지 모델의 SLA 프린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프로젝트 7000 모델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SLA 프린터는 파트 성형과 운용에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며 고해상도 정밀 파트 제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부피가 가장 큰 모델인 프로엑스 950의 경우 성형 가능한 X축의 크기가 1.5m로서 자동차 대시보드 파트를 한 번에 성형할 수 있습니다. 프로엑스 800과 프로엑스 950의 프린터는 큰 성형 부피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부품을 동시에 성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타 방식의 프린터 대비 높은 생산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SLA 프린터는 뛰어난 정밀도와 정확도 그리고 성형 파트의 표면 조도가 매우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75 마이크론의 직경을 가진 레이저 포인트가 경화시킬 액상 소재에 0.00635mm 범위 내에 도달하도록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밀 제어 기술과 높은 해상도는 성형 파트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또한 성형 시 파트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그리고 열적 변형에서 자유롭습니다. 성형 시 빌드 트레이가 소재 수조 밑으로 잠기는 방식은 소재 자체가 부력으로 파트를 지지하기 때문에 서포트 양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중력으로 인한 성형 파트 변형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재 관리의 편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카트와 프린트 트레이로 구성된 모듈은 소재 교체를 편리하게 하며 이 모듈에 장착된 센서는 성형 시작 전에 소재량이 충분한지 감지하여 부족 시 소재로 충전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소재 충전 시에는 소재를 트레이에 그대로 붓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 내부에 소재 카트리지를 꽂아 충전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성도 고려하였습니다. SLA 프린터를 위한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연신질이 우수한 PP 계열 소재, 강성이 좋은 ABS 계열과 PC 계열 소재,
고내열성 소재, 복합 소재로서 고내열성과 고광성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소재, 주조용 소재, 그리고 장기 실내 안정성 기능이 추가된 고강도 소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큐라 AMX 리지드 블랙 소재는 UV의 안정성과 내습성 기능이 추가되어 장기적으로 실내외에서 실제 사용하더라도 성형된 파트의 물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3D 프린터로 성형된 일반적인 플라스틱 파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소재입니다. 네. 지금 차장님께서 SLA 3D 프린터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들 그리고 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요 핵심적인 네. 이 부분은 진짜 그 3D 시스템즈만이 갖는 네, 특장점이다. 네. 그리고 이제 찝어주실 만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레이저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네네.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재도 네, 최근에 출시된 요 네. 소재도 맞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3D 프린터의 플라스틱 소재는 네네. 자외선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외선에 노출됐을 경우 색이 바라고 물성이 약해지는데, 요번에 새로 출시된 아큐라 AMX 리지드 블랙 소재는 자외선에 잘 버틸 수 있는 강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는 3D 시스템즈 SLA 3D 프린터에 대해서 들어갔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MJP 네. 예, 프린터는 어떤 프린터인지, 어디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JP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개발한 경우입니다. 본 사례의 고객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계획을 진행 중으로 부품 경량화가 적용된 조향장치 너클의 시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개발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고객은 이미 시제품화되어 있는 부품을 스캐닝하여 디자인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안해냈습니다. 핸드헬드 스캐너와 지오매직 디자인 X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고 필요한 형태로 설계 변형을 진행하였으며, 경량화 구조를 적용하여 디자인 수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D 시스템즈의 프로젝트 2500 IC 프린터를 이용하여 정밀 주조용 왁스 패턴을 성형하였습니다. 이렇게 성형된 왁스 패턴에 주형을 입혀 디왁스 방식으로 왁스 패턴을 제거한 후 주물을 부어 주조 부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조 부품을 스캐닝하고 지오매직 컨트롤 X를 이용하여 모델링 파일과 비교함으로써 수치적 오차에 대한 평가 후에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MJP 3D 프린터는 프린터 헤드에 있는 아주 작은 노즐을 통해 액상 소재를 분사하고 바로 경화시켜 파트를 성형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3D 시스템즈의 프로젝트 2500 시리즈는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고정밀 파트 성형으로 시제품 제작에 탁월한 프로젝트 2500 플러스, 주얼리 산업에서 왁스 패턴의 대량 생산에 사용되는 프로젝트 2500W, 그리고 정밀 주조 산업에서 왁스 패턴을 성형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젝트 2500 IC입니다. 프로젝트 2500 플러스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MJP 프린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고정밀 파트를 제작할 수 있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프린터 헤드에서 분출된 소재 방울은 분출 시 적용되는 에너지로 인해 파트 적측면에서 어느 정도 형상이 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3D 시스템즈의 위상 제어 기술은 분출된 소재 방울이 적측면에 도달해서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상 제어 기술은 높은 해상도, 매우 얇은 적층 두께, 그리고 인치당 25에서 50 마이크로 수준의 정밀도로 CAD 데이터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객 사례가 있습니다. 망원경, 조준경, 골프 거리 측정기 등으로 생산하는 유명 업체인 부시넬은 3D 프린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 광학 장비의 특성상 파트들의 형합, 렌즈의 정확한 결착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D 시스템즈의 MJP 프린터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되어 선택되었고 신제품 개발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파트를 성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놓인 배처럼 매우 작은 형상도 뚜렷하게 성형할 수 있으며
복잡한 형상의 파트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성형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출된 소재 방울에 대한 위상 제어 기술로 파트의 엣지 부분의 형상까지 뭉개지지 않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반적인 경우로 이 삼각형의 엣지 부분이 매끄럽게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JP 프린터는 밑변이 0.87mm 밖에 되지 않은 이 삼각형의 엣지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MJP 프린터를 멀티제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트를 형성하는 소재와 서포트에 사용되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포트에 사용되는 소재는 인체에 무해한 파라핀을 주성분으로 하는 왁스입니다. 플라스틱 파트의 경우 플라스틱과 왁스의 녹는정 차이를 이용하여 매우 용이하고 편리하게 서포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얼리 산업과 정밀주조에 사용되는 왁스 파트의 경우에도 파트 왁스와 서포트 왁스 간의 화학적 성질 차이를 이용하여 알코올 등의 용매로 서포트 왁스를 녹여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포트의 소재로 왁스를 사용하면 파트 내부의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가지 레티스 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내부에 채워져 있던 왁스 서포트를 온도차를 이용하여 쉽게 제거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내부의 서포트를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의 파트인데 MJP 프린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쉽게 성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지드 소재, 스냅핏과 형합에 유리한 플렉스 소재, ABS 계열의 강성 소재, 투명 소재, 그리고 내열 소재가 있습니다. 내열 소재의 경우 열 변형 온도가 250도까지 달하며 여러 소재들이 생체 적합성 인증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JP 프린터로 성형된 파트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주얼리 산업과 정밀주조 산업, 그리고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며 형합평가, 드릴링과 태핑 등의 기계 가공, 스크류와 핀 등을 이용한 체결, 스냅핏, 디자인 패턴, 투명 파트, 도색, 염색, 그리고 채색 등의 작업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MJP 3D 프린터 이 부분들은 진짜 강점이다. 네. 예, 3D 시스템만의 강점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위상 제어 기술이 있습니다. 그 위상 제어 기술은 특히 이 제팅 방식에서 엣지, 파트의 엣지 부분이 뭉개지는 것을 방지해서 그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해서 정밀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로 인해서 CAD 설계 파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맹 차장님과 함께 3D 시스템즈가 제공하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그 관련된 각각의 3D 프린터의 특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이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 3D 시스템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일단 어떤 제품인지를 확인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이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담을 통해 네. 저희가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만들고자 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3D 시스템즈와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3D 프린터와 3D 스캐너가 궁금하시면 3D 시스템즈에 문의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응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준비한 웨비나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